네, 오늘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국민에게 약속했던 소위 김영란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의 뜻을 쫓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 안심보육 두 가지 법의 처리로 부모님들의 보육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또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법 처리를 통해서 광주가 아시아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고 연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당은 겉으로 경제를 외치지만 실제로 민생 법안을 살리는데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료 영유아법은 민생도 경제도 살리지 못하는 소위 가짜 민생 법안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민생 법안인가를 가려서 4월 달에는 여야가 서로 정말 어떤 것이 민생을 위한 법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9회 납세자의 날입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모범 납세자 27만 명을 선정했는데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주는 국민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조세의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에게는 감세 정책으로 일관했고 담배세와 소득세 인상 등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2월 연말정산이 반영된 월급을 받아본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의 분통만 터뜨렸습니다. 4월에는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분배적인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노동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경제가 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1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감당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기준 160.7%로 일본의 110.9%, 미국의 115.1%는 물론 OECD 평균 135.7%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지난해 근로자의 실질 임금 상승률도 1.3%였고 비정규직 등 임시직은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월 평균 117만 2천 원입니다. 늘어난 일자리도 소핀 강정이었습니다. 지난해 새로 생긴 일자리의 82.4%가 50세 이상 연령층의 질 낮은 일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 상승폭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다. 기업이 곳간에 현금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정부는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 고삐 불린 전셋값에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만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2월 두 달 동안 3조 4,461억 원이나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4,230억보다 무려 8배나 늘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6주 연속 오르고 있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70.6%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전셋값 상승에 서민과 중상층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빚을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집값도 오르고 전셋값도 오르고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위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주관적 대책을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서민 주거복지 특위를 즉각 정상화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월 국회에서는 우리 당이 제안한 주거복지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소득세법 개정 등 서민주관적 사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새누리당도 협력해 주실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철저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동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관련 발언이 미국의 태도 변화 전조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강기정 정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합의한 김영란법에 대해서 국민들은 한편으로 기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려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대적 요구가 더 이상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의 시행까지는 1년 6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 주위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행해져 왔던 일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관행적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삼는 기간이 1년 6월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어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이사 등에 대해서 지금 법사에 가 있는 정무위법의 대상 범위가 누락되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도 모두가 공감합니다만 어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정무위 법안 심사 과정에 단순 누락이라는 점도 확인했고 그런 만큼 이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조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제 환노위에서 생활임금의 근거조항을 두는 최저임금법이 결국 개정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최저임금법,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최저임금제법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24개의 2월 국회 처리법 중에 하나이기도 했던 법입니다. 이 생활임금제라는 것이 작년 정기국회 때 여야 간사와 장관이 합의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데 합의했던 내용이고 부천시나 서울의 성북, 노원구 등은 사실상 조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노원구는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 상용 근로자 평균 급여에다가 생활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최저 임금인 5,580원보다 약 1,000원가량이 더 높은 6,493원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임금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보태지는 못할 망정 어깃장을 놓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태도,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6.4 지방선거에 지방정부 10대 공약의 첫 번째 공약이 이 생활임금제 도입의 공약이었고 이 공약을 실현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정말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높여주자고 하는 이런 좋은 제도라는 점에서 어제 마치 여야 합의서에 4월에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한 만큼 반드시 이 생활임금 제도는 도입되기를 요청합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9번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마는 22개월째 전세가율은 오르고 있고 계속 최상한을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틀린 땜질식 정책이다, 처방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어제 은평교에 가서
이 전세대랑과 관련된 주부, 신혼부부, 대학생 등 많은 분들과 진솔한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고통스러운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저도 어제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그 녹취록 전부를 아침에 읽어보면서 정말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거 안정 문제와 전월세 대책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 야당이 갖는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야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 9번에 걸쳐서 실패한 정책이라면 이제 야당의 의견도 경청해야 될 때가 드디어 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어제 현장 방문,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전월세 대책과 관련된 현장 방문을 이어갈 거고, 그 과정에 우리 정책위에서는 관련 상임위원과 또 국정자문회의에 계시는 그 전문위원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서민주거 안정 종합대책 팀을 만들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주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현대백조 대부분이 집 사는데 빚을 낸 것인데, 또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부동산 3법 통과를 그렇다니 국수에 비교했습니다. 치솟는 전월세 부담을 줄여줄 새정치연합의 주거복지 3법은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불공평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근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될 법안은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야당을 협박하며 몰아붙이고, 정작 해야 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법안은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와 여당,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영유아 교육법 개정의 여야 합의로 CCTV 설치 의무화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신의 대가입니다. 만약에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신뢰가 있다고 하면 CCTV는 없어도 될 것입니다. 저희 새정치연합은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켜주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시중 일관 주장해왔고, 정부 여당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내밀었지만 우리는 보육교사, 보조교사 도입 의무제를 끝까지 주장해서 단처시켰습니다. 저는 언론에서도 이제는 미봉책이나 감시나 처벌 강화하는 위주의 관심이 아닌 정말 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정치연합의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중동을 출방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발달한 의료기술을 추천하겠다고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 발달한 의료기술의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를 바라는 거고, 그 서비스를 누리는 데 있어서 불공정하지 않고 공평하고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 같은 거에 대통령께서 서둘러 주시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유대훈 의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이라는 대란이 임박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광주 2개월, 서울, 인천, 강원, 전북, 제주도 3개월, 충북, 경남이 4개월치 등만 편성돼 있어 조만간 어린이집 보육료가 바닥나와 지원을 못하는 보육료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안전 책임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겼고 지난해 지방교육 재정 파탄에 직면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한 결과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대란이 일어날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입니다. 당장 국회가 편성한 목적 예비비 5,064억 원을 시도교육청으로 하루속히 내려보내야 하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어제 아주 어렵게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의장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률을 개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합의를 이뤄서 법대행입니다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정부가 정책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 자리에 반드시 경고해 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찬열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찬열입니다. 인사가 소통해야 만사가 성통하다. 이렇듯 인사는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 운영 기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난맥이고 만사는 불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기춘 비서실장 부임으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신임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정무특보까지 친박으로 분류되는 현역 여당 국회의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임명을 해갖고 청와대 수석들과 나란히 앉아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듣고 이를 정치활동의 기준으로 삼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너무나 상당히 비정상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 국회의원 본연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무시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불통을 넘어선 국민 무시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정치선진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이 3명씩이나 대통령 비서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인 작금의 한국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한 것은 바꿔야 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에 구합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는 인사가 이루어질 때만이 올바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백봉기 의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3월부터 국방부는 세습비누, 세탁비누, 치약, 칫솔, 가루비누, 휴지, 면도날, 구약 등 기존의 병사들에게 제공하던 일용품 8종에 대한 보급을 전면 중단하고 대신 매달 현금으로 5,010원씩 지급합니다. 신세대 장병들 취향에 맞게 돈을 줄 테니 필요한 걸 샀으라는 것인데 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 5,010원으로 요즘 장병들 취향에 맞는 샴푸, 바디 클렌저, 폼 클렌저 이런 것들을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금액은
군대 간 어떤 지인의 아들의 한 달 살림살인데요. 흡연자가 이틀에 한 갑씩 담배를 사고 면도날을 사고 샴푸에 휴지에 샴푸와 휴지 그리고 하루에 음료수 하나 과자 한 봉지 정도를 사 먹는 간식,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소대 애출 회식비, 그 다음 세대값, 전화비 등 정말 필요한 데만 돈을 써도 월 7만 5천 원씩 적자가 납니다. 이것도 지금 인터넷의 최저가로 찾은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면도날이랑 세면도구만 사도 국방부가 지금 하는 돈보다 10배가 사실은 시중가는 비쌉니다. 그러니 5,010원으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휴가 나갈 때 쓰는 돈, 기타 비용을 다 뺀 겁니다. 국방부가 월급이 연간 15%씩 오른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병사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해가 갈수록 그 적자의 폭이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들어 담배값도 2배 가까이 뛰어서 병사들 주머니는 정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세면도구, 휴지 등 장병들 생필품 살 돈이라도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부족함이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병사 생필품 구입 예산으로 254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병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적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군인이 무슨 샴푸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요즘 장병들 군대 오기 전에는 낮에 선크림 바르고 밤에 폐 가다 온 청년들입니다. 국방부가 이러한 병사들의 성향을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표결 처리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심사 불충분과 법적 요건 위반을 주장하는 일부 위원들의 반발 표장에도 불구하고 남은 위원들끼리 표결을 강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에 따른 충분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날치기를 한 것입니다.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한수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이사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977년 이래 40년 가까이 우리 원전은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로 인식되었을 뿐 원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 주변 지역의 경제성 가치 하락 등 국민 개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공포된 원자력 안전법에는 사업자가 수명 연장을 신청할 때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서류에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심사 신청 이후에 생긴 조항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수명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이 노후 원전에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원안위가 수명 연장 심사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 운운하는 것은 국민 안전보다는 한수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 가까운 12기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수명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원전 폐로에 대한 전문 인력, 기술, 제도를 고민하지 않으면 원안위는 계속해서 경제성을 이유로 국민 안전을 무시한 채 한수원 이사회를 위한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안위는 사업자의 거수기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독립규제위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 의료를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한 것은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불통과 독선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동네 의원 중심 원격 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원격 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법적 근거도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도 없이 시범사업 대상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초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의료는 허용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환자들은 궁극적으로 서울의 큰 병원과 유명한 의사에게 원격 진료를 받으러 몰려들 것이고 동네 의원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 문 닫는 곳이 늘어날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물론 의사협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의료 전달 체계가 망가지면 환자들의 의료 접근권이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 원격 의료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는 원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처방의약품 조제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환자 편익과는 거리가 멉니다. 원격 의료는 필수적으로 민간 통신기업의 개인의 질병 정보 집적을 허용하므로 질병 정보 유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정보가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활용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군부대나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응급실 원격 협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원격 협진에 앞서 공공의료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의 생명은 아랑곳 없이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만을 위해 서민 부담을 늘리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명키 어려울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원격 의료를 비롯한 의료 영리화 정책의 저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경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경호입니다. 미국 국무부 랜디 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의 분명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며칠 전 한중일 관계에 대한 미 국무부 셔먼 정무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온 국민들은 경악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사가 민족 감정에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하며 값싼 박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침략 일본 그리고 피해 한중 양국의 과거사에 의한 외교적 갈등을 양비론적 입장에서 해석한 해괴한 발언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이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당국자와 여당 일각의 태도에 있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차관은 미국 정부가 과거 역사에 대한 그동안에 밝혀왔던 입장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1차적인 확인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의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외통위원장의 발언은 정말 가관입니다. 그녀는 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일 관계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또 일본 외교부 대변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우리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짚어야 할 것은 짚되 한일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모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정리 없이 대충 넘어가자는 말로 보여집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언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기야 과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식에 쪼로로 달려갔던 이를 상기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정책소관 상임위의 수장이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반국 7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득세하는 서글픈 현실에 자발적 친일파들까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지하에서는 애국 선열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정부의 엄중한 입장과 확실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미 2주일 전에 판노이 여야 간사와 고용노동부 장관 3자 합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합의 문구까지 조율된 상태에서 어제 환노위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경제단체들이 인상 한번 살짝 찡그리니까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 취지를 번복해서 이게 결국 어제 이제 통과가 안 된 건데요. 아시다시피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는 소득 불평등 심각합니다. OECD 23개국 회원국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율 25.2%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노동 생산성은 가장 빠르게 늘었지만은 임금 증가 속도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도 시간당 5,580원, 1인당 평균 정액임금 대비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저소득 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의 유지, 향상마저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경제 살리기 정책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계부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했던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경제가 산다라는 주장은 지금 간대가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되고 이런 방안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임금제입니다.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내수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생활임금제 법안을 이렇게 쉽게 번복하는 형태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지자체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금 현재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4월 국회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남 장기적으로 보면은 선순환의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제출된 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끌어왔던 김영남법 처리가 5시간 30분 마라톤 협상을 거쳐서 오늘 어제 합의가 됐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김영남법에 비해서 당초 법의 취지에 비해서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이원적 요소도 있다는 비판도 엄전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가 청산되고 있어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가진 우리 사회의 상징성과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걸 감안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완벽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야 합의가 우리 공직사회의 새로운 전풍과 정립을 수립해 나가는 데 그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보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 변화 못지않게 또는 급변한 변혁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저는 김영남법이 그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역대 최대 경제 설단을 이끌고 중동 세일즈 외교에 출국을 했습니다.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소가 되기를 우리 당은 기대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께서는 2013년 5월 그렇게 외치던 중소기업들의 손톱 및 가시를 떼는데 더욱 지휘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일 중소기업 중앙회가 430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10곳 중 10중 8, 8곳의 중소기업들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라고 대접했습니다. 결국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뽑은 가시가 중소기업 가시가 아니라 대기업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재벌 특혜 경제 활성화법 처리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성장을 위한 우리 경제의 보루인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를 뽑는 데 우선 지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의 총 부채 비율이 이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267%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했던 미국 당시 총 부채 비율은 299%입니다. 대한민국의 총 부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총 부채 비율은 314%입니다. 그리스의 위기 그리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의 위기가 299%, 우리는 314%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아직 안일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 그리고 연말정산, 13월에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이제 여러분 조금씩 덜 냈다고 4월에 또 빼간다고 합니다. 꼼수 서민증세 3종 세트입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나 분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보훈처가 황당한 일을 저질러서 다시 한 번 더 고발합니다. 2015년 국채보상운동을 하자고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라니요. 빚은 누가 지고 누구 보고 돈 갚으라는 겁니까? 보훈처가 국채보상운동을 하자며 이런 댓글에 예시를 써놨습니다. 저희 신혼부부 결혼반지 기부해서 빚 갚을게요 라고 하는 댓글을 쓰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준다는 거죠. 이랬더니 우리 네티즌들이 적었습니다. 이 정권 팔아서 기부하고 싶다. 전두환 대통령에게 누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 받아서 기부하겠다.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외교 비리로 엄청난 돈을 치부했다고 하는데 그 돈 찾아내서 기부하겠다. 뜯을 생각 말고 세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댓글로 장식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훈처가 끝내 이 이벤트를 문을 닫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미국의 299%보다 훨씬 높은 314%, 대한민국이 가계부채, 국가 총부채로 위기가 왔는데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